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통장에서 돈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당신의 자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말이죠. 최근에 환전해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안 하셨을 겁니다. 귀찮기도 하고 당장 해외여행 갈 것도 아니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테니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환율이 1,500원을 넘었다고 난리인데도 정작 은행에 가서 달러를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 4년 전 통장에 있던 1억 원이 지금은 실질적으로 7천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강남 아파트가 올라서 1억 5천만 원을 벌었다고 좋아하던 친구가 사실은 1억 5천만 원 손해를 봤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점점 가난해지는 느낌이 드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실 거예요. 일장 통장 속에서 증발한 3천만 원. 먼저 간단한 계산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계산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한 계산입니다. 2020년 당신의 통장에 1억 원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환율은 1,150원이었습니다. 1억 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약 8만 7천 달러였습니다. 이제 2024년입니다. 당신의 통장에는 여전히 1억 원이 있습니다. 돈을 쓰지도 더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율은 1,500원입니다. 같은 1억 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6만 7천 달러밖에 안 됩니다. 보이시나요? 무려 2만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이에요. 통장 잔고를 보면 숫자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1억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안심합니다. 내 돈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진짜 구매력, 진짜 가치는 30%나 날아가 버린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3천만 원을 잃은 거예요. 저축을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 돈이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나는 해외에 안 나가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상관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미국에서 달러로 수입합니다. 노트북이나 컴퓨터, 중국에서 달러로 결제합니다. 자동차의 부품들, 일본에서 달러로 구매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의 원두, 브라질에서 달러로 거래됩니다. 난방에 쓰는 석유와 가스, 전부 달러로 결제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원화로 물건을 사는 그 순간 이미 달러 가격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모든 것들이 비싸집니다. 그런데 당신의 월급은요? 그대로입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절대 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원화로는 모든 게 괜찮아 보이지만 진짜 가치로 따지면 우리는 계속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장 부자들만 아는 비밀 집값의 함정.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죠? 4년 전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11억 5천만 원이 됐다면서 자랑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야, 나 부동산 투자로 1억 5천만 원 벌었어.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정말 축하할 일일까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2020년 기준으로 10억 원은 환율 1,150원 시절이니까 약 87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2024년에 11억 5천만 원은 환율 1,500원 기준으로 77만 달러입니다.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원화로는 1억 5천만 원을 벌었는데 달러로 계산하면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을 잃은 겁니다. 원화로 1억 5천, 달러로 마이너스 1억 5천. 더하면 0원입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했던 그 기쁨이 사실은 허상이었던 겁니다. 숫자는 커졌지만 진짜 가치는 제자리 걸음이었던 거죠. 아니, 어쩌면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손해를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더 심각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4년 전에 8만 원에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10만 원이 됐습니다. 25%나 올랐으니 성공적인 투자처럼 보이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으니까 만족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달러로 환산해 볼까요? 4년 전 환율 1,150원 시절의 8만 원은 약 70달러였습니다. 지금 환율 1,500원 시대의 10만 원은 67달러예요. 주가는 25%나 올랐는데 내 자산의 진짜 가치는 달러 기준으로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주식 앱을 켜서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주가를 보면서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는 손해를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원화 착시입니다. 돈을 많이 풀면 모든 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가치는 오르지 않는 겁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커 보이지만 실제로 풍선의 질량은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요. 삼장 돈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풀린 돈이 누구한테 먼저 가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그 돈이 우리 월급으로 바로 올까요? 절대 안 옵니다. 우리 통장에 갑자기 돈이 들어오나요? 당연히 안 오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대출받기 쉬운 사람들한테 먼저 갑니다. 부자들, 대기업들, 신용 좋은 사람들한테요.
은행이 그 사람들한테 먼저 돈을 빌려주거든요. 이자도 싸게 주면서요. 그 사람들은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동네 슈퍼에 가서 라면을 살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강남 아파트를 삽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삽니다. 좋은 땅을 삽니다.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러니까 집값만 올라갑니다. 주식값만 올라갑니다. 자산 가격만 미친 듯이 치솟는 겁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월급은 안 오르는데 집값만 오르니까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지고 자산을 모으기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이 흐르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칸티용 효과라고 부릅니다. 돈이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나중에 도착하는 사람은 가난해지는 현상이죠. 사장,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부가 멍청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진짜 문제의 핵심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라면 가게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라면이 1000개 있고 마을에 돈도 1000만 원 있습니다. 그럼 라면 한 개 가격은 10,000원이 되겠죠. 간단한 산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2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라면은 그대로 1000개인데요. 그럼 라면 한 개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2만 원이 됩니다. 돈이 많아지면 물건값이 오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원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걸 엄청난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7배나 빠르게 돈을 풀었어요. 지난 3년간 미국은 돈을 3%만 늘렸습니다. 조심조심, 천천히 늘린 겁니다. 한국은요? 20%나 늘렸습니다. 7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는 귀해지고 한국 원화는 흔해진 거예요. 귀한 게 비싸지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오른 겁니다. 1150원에서 1500원으로요. 경제가 성장하면 돈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경제가 커지면 돈도 더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4년 동안 20% 성장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5%도 안 자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죠. 그런데 돈은 20%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경제보다 돈이 4배나 빠르게 불어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물이 너무 많으면 물값이 싸지는 것처럼요. 오장정부의 딜레마, 꼼짝없이 갇힌 상황.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계속 돈을 풀었냐고요. 이게 진짜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완전히 꼼짝 못하고 있거든요. 금리를 올려야 할까요? 못 올립니다. 왜냐고요? 가계부채가 1900조나 되기 때문입니다. 1900조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가세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00조 정도인데 그것의 3배가 넘는 빚입니다. 금리를 0.25%만 올려도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가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이미 이자 갚기도 벅찬 수많은 영끌족들, 자영업자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금리를 내려야 할까요? 그것도 못합니다. 왜냐고요? 환율이 더 오르거든요. 금리를 내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한국은 이자도 안 주네. 나 미국 가서 투자할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다 도망갑니다. 주식 팔고 채권 팔고 돈 빼서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환율이 1500원에서 1600원, 1700원으로 치솟아요.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고 최악의 경우 외환 위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완전히 손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외환 보유고로 버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가진 달러가 4280억 달러입니다. 많아 보이죠? 든든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 쓸 수 있는 돈일까요? 아닙니다. 이 중에 진짜 현금으로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280억밖에 안 돼요. 우리 돈으로 40조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묶여 있거나 함부로 못 쓰는 돈이에요. 40조면 많은 거 아니냐고요? 환율을 막으려고 하루에 몇 조씩 쓰면 몇 달 못 갑니다. 정말로요. 실제로 지난달에만 외환보유고가 10억 달러 넘게 줄었어요. 이런 속도로 쓰면 1년도 못 버팁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외환위기가 옵니다. 1997년 IMF처럼요.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잖아요. 6장 재정정책이라는 또 다른 함정.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통화정책이 막혔으니까 이제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고요. 경기를 살리려면 나라가 빚을 내서 돈을 써야 한다고요. 100조, 200조를 풀어서 국민들을 도와야 한다고요. 근데요,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정부가 빚을 내면 누가 그 돈을 빌려주나요? 은행들이 빌려주죠. 시중에 있는 돈을요. 그러면 은행에 있던 돈이 정부한테 가버립니다.
그러면 기업들한테 빌려줄 돈이 없어요. 기업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은행이 뭐라고 할까요? 죄송한데 지금 돈이 없어요. 정부한테 다 빌려줘서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못 합니다. 공장을 못 짓습니다. 신기술 개발을 못 해요. 직원 채용도 못 하고요. 경기를 살리려고 정부가 돈을 쓰는데 오히려 기업들이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구축 효과입니다. 정부 지출이 민간 투자를 밀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조 원을 넘었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요. 여기서 더 빚을 내면 나라 신용 등급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빚을 낼 때 이자를 더 많이 줘야 하고 그 이자는 결국 우리 세금으로 갚아야 하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실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왜 우리는 집값이 올랐다고, 주식이 올랐다고 좋아하면서도 왠지 더 가난해진 것 같을까요? 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도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을까요? 첫째,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예요. 둘째, 그 돈이 우리한테 안 왔습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한테만 먼저 갔어요. 우리는 나중에 물가만 오른 걸 경험했죠. 셋째, 이제 손 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빚진 사람들이 망하고,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오르고, 정부가 돈을 쓰면 기업들이 죽고,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제부터 원화만 믿지 마세요. 통장에 1억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1억이 아닐 수 있어요. 매년 가치가 줄어들고 있을 수 있다고요.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달러로 계산하면 손해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원화로 보지 말고 달러로 생각하세요. 내 자산을 달러 기준으로 평가해 보세요. 그게 진짜 가치니까요.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는데 우리가 왜 환전을 안 할까요? 귀찮아서요? 몰라서요? 아니요. 습관이에요. 우리는 평생 원화로만 살았거든요. 원화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계는 달러로 돌아갑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를 팔 때 달러로 받아요. 현대차도 차를 팔 때 달러로 받아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도 달러가 필요하고요. 원화는 대한민국 안에서만 통하는 돈입니다.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환율이 오르는 걸 남의 일처럼 봤을까요? 왜 뉴스에서 환율이 1,500원을 넘었다고 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까요? 그게 바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인데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율은 단순히 해외여행 경비가 아닙니다. 우리 자산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원화로 100억이 있어도 환율이 오르면 50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를 조금만 갖고 있어도 환율이 오르면 저절로 돈을 버는 거예요. 비싸다고 욕만 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달러로 생각하세요. 달러 자산을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환율 1,500원이 무섭다고요? 그럼 달러를 사세요. 환율이 더 오르면 여러분만 이득이에요. 정부는 이 얘기를 안 해줍니다. 은행도 안 해줘요. 왜냐면 우리가 달러를 사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아셨잖아요. 진실을요.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당신의 돈은 조용히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스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시 좋은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